발표만 남았다.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총리 인선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충분히 각계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할 시간이 다가온 건 맞습니다. 낙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낙점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 경제, 외교, 안보 전문가에다가 또 민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아마 윤 당선인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일단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형으로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네.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경제형으로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에 대한 이 열망들이 높고 경제 네. 회복에 대한 지금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 정부의 저는 성공 여부는 경제 회생에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를 잘 안착시키느냐 여기 따라서 결국은 정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경제형으로 일단 집중을 했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검토를 하다가 결국 유력하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이제 유력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윤 당선인이 일단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이후에 오후 3시쯤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많은 정권에서 즉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가장 또 지역적으로는 전주 출신이라는 게 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차원이 있고 또 한덕수 총리 자체도 보면 본인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넘나들면서 했던 게 결국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전에 김은혜 대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경제팀은 경제부총리, 총리,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팀의 네. 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경제형 총리, 거기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총리 임명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동봉 교수님, 네. 이 여소야대라는 현실을 반영한 거겠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네. 이제 처음에 총리가 임명이 하는데 이게 국회에 통과를 못 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이 꼬리표를 달고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 상당히 또 본인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또 뭐 여야를 넘나들어서 여러 정권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물론 뭐 검증은 안 하진 않을 겁니다. 할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부에서 일을 많이 해와서 검증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저는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임명부터 삐그덕거리면 또 이게 불발이 돼버리면 상당히 이게 정권을 이끌어가는데 동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난한 인사로 평가되는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새 정부 꾸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여전히 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이 이슈였는데 확인해 보시죠. 국민 세금 4조 1천억 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브리핑 내용의 근거는 의심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모렴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사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네, 청와대와 인수위의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대학 동창인 박두선 씨가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에 선임되면서 다시 불거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인선을 두고 인수위는 모렴치하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윤종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 회동 3일 만에 사실은 이제 충돌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대우해양조선은 뭐 민간기업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입니다. 55%의 지금 주식을 갖고 있고요. 또 그동안 공적 자금이 한 7조 원 정도 들어간 기업입니다. 근데 항상 이 그 대우해양조선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이제 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합병에서 EU가 반대를 해서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대우해양조선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동안 사실은 조선경기가 좋을 때는 좋았습니다만은 좋지 않을 때는 이 적자 문제와 공적 자금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큰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결국 윤석열 정부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지금 그게 핵심적인 사장을 지난 3월 8일 날, 즉 3구 대선이 있기 하루 전날 이 박두선 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또 더군다나 이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 동생과 같은 한국해양대 지금 동기동창이라는 것 자체도 또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앞으로 해결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첫 번째가 결국 대우해양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인수합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쌍용 자동차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산업은행이 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산업은행장이 이동걸 총재가 사실은 이제 친정권에 많이 가깝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물론 대우해양조선 하나로 불거진 문제지만 지금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주요 공기업에 대한 인사를 현 정부가 자꾸 이제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의 어떤 좀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임기 말에 더구나 다음 정권 넘어가는 단계에서 앞으로 임기 2, 3년 되는 사장들을 이렇게 임명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사권 전체에 대한 불만이 인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래도 또 이 신임 대표가 또 전문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알박기 인사 논란이 나오는 이런 이유에는 또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대우조선은 사실은 상장 회사예요. 지금도 네.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1998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가 되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당장 2015년도만 해도 공적 자금이 4조가 넘게 들어갔고 2017년도에는 신용 한도를 지원해가지고 그게 2조 9천억이었거든요. 합치면 7조가 넘는 돈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 치면은 10조가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산업은행 지분이 55.7%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기업의 자회사란 뜻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없는 회사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모럴 해저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매출을 갖다 제가 보니까 한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큰 매출이긴 하지만 예. 전년에 비해서는 매출이 급감한 거예요. 30%가 넘게 매출이 빠진 거고 게다가 4조 5천억 정도 매출인데 영업손실은 1조 7천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대우조선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정을 새 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무리하게 또 무리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지금 이제 물러나는 정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논란을 키운 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지난달 9일 대선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친정부 성향 임원 5명이 임명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바로 다음 날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국장 출신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도 최병일 SR 상임이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임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한 정권 알박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앞에 두 분이 말씀 대양 조선해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건 사기업이고 사기업에서 인사를 한 걸 정부가 입김을 넣었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실제 대우조선해양에 그분이 임명되는 과정에 정권에서 입김을 넣었던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또 저는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사기업에서 그쪽에서 쭉 일하신 분이고 이분이 단순히 해양대학교 같이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정부에서 입김을 넣었을 거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 어떤 그 입김을 넣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이거는 억측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의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기하려면 그런 증거를 반드시 말씀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추측일 뿐이다. 이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죠.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 개입한 게 없다 하잖아요. 또 네. 그분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에요. 뭐 네. 전혀 정치권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서 정권이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례들은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정권 말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새로운 정권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기여했던 분들을 자리 하나씩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냥 비워놓고 있어야 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뭐 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이사를 하거나 상임이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비판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부 들어서 그 전에 선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자리를 나눠주는 쪽으로 활용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판이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어떤 자리가 시간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적임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정말 이 업무를 맡는데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현 정부 말기인데 왜 다음 정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임명을 하느냐. 그게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하고 적임자가 들어간 거라고 하면 저는 그것까지 뭐 말바뀌 인사라고 계속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임자가 아니고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리 하나 얻으러 갔다 오면 그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권 이양기에 늘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비슷한 사례로 꼽혔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연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 연임을 제청하지 않기로 한 건데 이거는 또 윤 정부 탈원전 백지화 공약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최진봉 교수님이 대우해양조선이 사기업인데 왜 그러냐? 대우해양조선이 현대 삼성과 같은 그런 사기업이라고 누가 생각할까요? 다 산업은행에 주식 갖고 있고 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입니다. 그걸 보고 사기업이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실 탈원전 아시겠지만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문제 때문에 지금 기소가 돼 재판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탈원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임기를 3년 하고 또 1년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1년을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이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산업부에서 이제 이걸 인정해줘야지만 임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근데 저는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공기업이 그럼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을 했던 사람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 현 정부에서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가 김은경 장관이 구속되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핵심적인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한수원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명하는 자체도 그렇고 저는 정재훈 사장이 연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 만약에 반대하면 자리를 비켜줘야죠.
근데 무리하게 지금 이걸 연장해서 결국은 뭐 아마 산업부에서 저는 인정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저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산업부에서 이걸 임명 안 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렇게 처리될 것 같아요. 근데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됐지만 기업 자체 운영은 사기업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본질은 정말 청와대가 이분 그러니까 조선해양의 그분의 사장이 임명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원인이 그 대변인과 그분은 정부가 그러니까 청와대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분이 거기 임명됐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있지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을 사기업으로 보느냐, 공기업으로 보느냐, 공기업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두 분의 이 의견이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지휘권을 두고도 실무 권력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 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된 건데요. 박범계 장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몇 시간 만에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는 취지가 아니냐는 검찰의 안팎의 비판 여론이 일자 계획을 접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요, 친정부 법무부 검사들도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좀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들어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마땅한 조항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해하는 그러한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박범계 장관은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지휘권 행사를 더 자제했었어야죠. 더군다나 사실상 임기가 며칠 안 남은 한 40일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는 장관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셨나 좀 이해가 안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행사하려고 하는 수사 지휘권의 구체적인 목적 자체가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예, 충분하거든요. 의혹이 있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런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장관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담당 검사나 부장검사가 제일 잘 아는데 서울지검 형사부에서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11번이나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뒤늦게 그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나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무리한 일을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시도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네, 이렇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박 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이 한 검사장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어떤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 진위와 다르게 있을 수 있다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의의 중단이고 뭐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휘권의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박범계 장관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정치인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치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어떤 면에 법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게 뭐 조국 추미애 뭐 지금 박범계 장관 이어지면서 이 정치인 출신들이 사실은 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치의 정치화를 했다. 바로 그 문제가 지금도 저는 불거지고 있다는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요, 각 이제 장관들이 사실 다음 정부로 무난하게 어떤 면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입니다. 근데 지금 박범계 장관은 연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본인이 지금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직접 왜냐하면 상설 특검은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또 추진하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된 바 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이제 그 관련된 부인 사건이라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보고 못 받도록 전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놔서 그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상화가 아니라 사실상 김호수 총장한테 넘어가면 지금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현역 수사팀들이 11번째 무혐의로 지금 수사 결론을 내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검찰총장한테만 이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김호수 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무혐의를 못하도록 하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그 의문들이 법무부 검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이거 하시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좌절된 것이거든요. 본인은 뭐 놀라 자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박범계 장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진정성 있게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훈장 수여식을 하루 앞두고 본인이 지역구 행사 간다고 해서 또 행사를 미뤘던 또 그런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가 쌓이는 게 아니냐. 결국은 지금은 순조롭게 정권의 인계를 하는 것이 저는 장관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저런 오해가 쌓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말 청와대와 인수위의 신구 갈등 문제 짚어봤습니다.